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방송은 약간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둘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선물로 표고버섯 100하고를 전달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100하고가 뭐냐? 무지를 뽐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뽐낸 것까지요. 하여간 네. 궁금했죠. 네. 네. 그래서 100하고가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방송을 들으신 촌철님 중에 한 분이 100하고 실물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호. 100하고와 흑하고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호.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향기도 맡아봤다니까요. 뭐가 다른지. 그래 어떻던가요? 차이점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무지한 것 같아요. 버섯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떡볶이 드시고 어묵 드시고. 아니 귀한 걸 보내주셨는데 먹어봐야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토끼님이 제이비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퍼뜩. 퍼뜩 시작합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퍼뜩이란 말도 그렇게 많이 써요? 아니 네. 100번 양보했어요. 이건 제가 아까 인지하고 있는데. 여러 개 있죠. 그중에서 좀 약간 금기어로 지정이 돼야 할 말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회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비속어 이런 거 쓰진 않는데. 그럼요. 네, 근데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말투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되네. 그건 제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네. 조용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퍼뜩 시작해 보실까요? 튀르키예로 가야죠. 네.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7.8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사망자가 3,672명, 부상자가 16,00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했더니 5,000명 육박한다 사망자가. 또 이런 속보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망자 수를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지금 구조하는 게 더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장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게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구조대까지 덮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구조 활동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홍수 우려도 지금 이제 계속 전문가들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댐이나 이런 게 무너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불상사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튀르키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리아로 지금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제사회가 나서 가지고 다 팔가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저희도 당연히 팔가다 붙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규모가 7.8, 7.5의 강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흔들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았기 때문에 충격파가 더 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고 더군다나 눈 내리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또 피해가 컸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제발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뉴스를 기대하면서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거의 뭐 극심한 분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 참 여러 가지 장면이 매일매일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장면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기억하시죠? 네. 이 초선들 가운데 9명이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박성민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우리 나 대표님께서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두문불출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해서 왔고 빨리 털고 나오시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당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해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네. 찾아간 진짜 이유 뭘까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경원 전 의원에게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 지지에 동참해달라는 뜻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아까 적합하지 않나요? 지금 제일 많이 도착하는 촌철님들의 의견이 이거 뭐지?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이거였어요 지금. 약은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아하. 뺨 때리고 구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응? 표현을? 두 번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무튼 참 묘한 시츄에이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요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는 사실은 뭐 분석하고 말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에게 어떻게라도 어떤 그 힘을 보태서 경선 승리를 끌어내기 위한 것.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급등세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그를 지지했던 어떤 그 여론이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낸다면 제동을 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김기현 의원의 경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이런 단순 명쾌한 그런 개선법에 따라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더 그 시선을 집중을 시켜서 좁혀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 이 부분인데 이번 주 안에 이제 컷오프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나오죠. 문제는 컷오프인 것 같습니다. 어허. 김기현 의원이 뭐 컷오프 여부 통과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1등으로 통과하느냐 몇 등으로 통과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공개가 되죠. 지금까지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 컷오프를 1등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그 지지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김기현 대세론을 지금 굳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한 1차 관문이 컷오프를 1등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초반에 확 당겨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관심사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여기에 부응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뭐라고 전했냐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 측이 바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음을 알린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공지를 돌린 것이죠.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김기현 의원 측은 매우 다급하다. 그렇죠? 매우 다급한데 다급해서 손길을 내민 대상은 느긋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김기현 후보가 주말 동안 나경원 전 의원을 2번이나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가족 여행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이 일부 초선 의원들을 동행해서 갔다고 하던데 그렇게 2번 찾아갔고 또 초선 의원들 만났고 어떻게 보면 3번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JB가 아까 초선 의원들이 찾아간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촌철님들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적토마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기. 곽기영님, 다친 상처에 웃으며 소금 뿌리기. 예. 풀뚱님, 뺨 때리고 어머 아프겠다. 내가 호호해줄게. 김진선님, 영화 베테랑 생각이 나네요. 유아인 씨의 행동도 좀 유사한 것 같고요. 참 어이가 없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행동과 말들이 전당대회 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부와 3부에 걸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상민 탄핵 소추안이 결국 발의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어제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 의원 176명 전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론은 점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국회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런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짚어볼까요? 속도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이거든요. 자, 이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세 개의 변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나 됩니까? 첫째, 헌법재판관 교체입니다. 지금 이선의 재판관이 3월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석태 재판관 임기는 9월까지이지만 정년 퇴임이 4월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재판관이 교체가 돼야 되는 국면에서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두 명의 그 재판관 교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변수고요. 세 번째, 탄핵에 가결되기 위해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볼까요? 자,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교체가 돼야 되는 이런 국면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심리를 이제 펼치게 되고 탄핵 심판을 하게 돼 있는데 7명 데리고 그러면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심판이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7명 가운데 2명만 반대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각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존 2명 재판관의 후임이 언제 결정이 돼서 임기가 개시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럼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국민의힘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러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얼마나 빨리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무엇하고 연동이 되어 있냐면 국회 인사청문회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만약에 질질 끌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어디서 열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국회 법사위원장이 키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관 2명이 인사청문회 키를 줌과 동시에 또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탄핵 심판 심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림이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조절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적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봐야 되는 부분이 재판관 2명의 후임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2명 모두 공교롭게도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였어요. 임기가 끝나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후임 그러니까 추천 절차에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에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몇 번 있었죠.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탄핵 기각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기억하시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8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지금 단언할 수 없다. 18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질 여지도 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서울님이 종합판이 탄핵 불가네요. 너부리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제 입한테 물어주셨는데 네. 어쩌란 말입니까? 이럴 때는 절차대로 원칙대로 빨리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 할 수도 있겠죠. 네, 학회님은 도의적 책임으로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탄핵까지 끌고 온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잘 좀 합시다님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지라도 지금은 탄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1793님도 이제는 피해를 당한 가족들과 편취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행안부 차관 교체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 직무는 차관이 대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실세형 차관을 임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검사 출신을 차관으로 기용할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창섭 현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실무형 인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형 대신에 장관급 실세형 차관을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공세에 맞서고 행안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검사 출신 기용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건데 여기서 따질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한창섭 현 차관이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행정안전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점이 제가 볼 때는 배치된다라는 겁니다. 정통 왜냐하면 행정관료 출신이면 행안부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오히려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 그냥 장관 대행을 하는 게 훨씬 뭐 조직 적응도라든지 업무 수능도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실세 차관을 임명한다는 거냐? 오히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를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장관의 탄핵소추로 행안부가 식물 상태에 빠져드는 걸 막고 오히려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에 맞서서 할 건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무형 차관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아마 판단을 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장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항변하고 탄핵소추가 12구 참사 부실 대응을 방증하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죠? 그게 바로 마지막 뉴스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를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전해드릴 것 같은데 경찰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 그 전에 총경 회의를 참가했던 총경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들 전보를 했는데 경정급이 맞는 업무에 배치했다고 해서 지금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고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방증이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고 또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무형 차관으로 풀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세 차관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